개인들이 거기에 가서 경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도 조금 타임 프레임을 늘려가시는 게 맞다. 기계와 싸우려면. 이런 그림은 어떻습니까? 엔화 차입을 해서 달러 국채를 샀어요. 네. 너무 안정적이야. 네. 근데 계속 그 사이에 엔화가 약세야. 네. 이거 환차익 있네. 네. 보아하니 환차익 더 나겠는데? 네. 달러 채권 산 걸 담보로 대출 받아. 네. 그래 다시 엔화 약세 베팅을 해. 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하는 방법은 거의 끝도 없기 때문에 네.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IB는 아예 그런 컨셉 자체가 없고 거기는 그냥 리스크만 보고 헤지 펀드들도 원하기만 하면 50배 레버리지를 쉽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채권을 사서 레버리지를 하고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원래 채권을 담보로 돈을 빌려가지고 주식을 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느냐에 딸려 있어요. 내가 주식에 관련된 뭐 외환에 관련된 어떤 리스크를 지는데 대부분 다 파생상품으로 하잖아요. 현물로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내가 현물을 쓸 계획이 없기 때문에 다 파생상품으로 하는데 파생상품으로 하려면 내가 펀드고 나는 돈이 한정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남들이 나한테 그 크레딧을 주지 않아요. 쟤는 지 돈 떨어지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무슨 직거래를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하는 헤지펀드들도 크레딧을 주진 않아요. 어느 회사든. 그렇지만 헤지펀드한테 야 담보를 내놔봐 이러죠. 그러니까 내가 헤지펀드를 운영을 하면 내가 뭐 달러엔을 하든 뭐를 하든 비트코인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나하고 거래해줄 상대방들이 마진을 싸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마진을 현금으로 싸면은 이것들이 별로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짜리 국채를 갖고 있다가 걔네들이 받아주는 국채를 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진을 싸가는 거고 뭐 어떤 데는 난 현금만 꼭 달라 그래. 그러면 그거 갖다가 리포를 하든지 뭐를 딴 데서 하든지. 예. 딴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레버리지를 하면 본인이 리스크를 맥시멈으로 들으려고 하면 네. 사실은 많이 들 수가 있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될 건 내가 100원인데 50배 레버리지 하면 딱 2%만 움직이면 난 빵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가 관리하는 거지만 시장에 특히 달러엔에 관련돼서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야 사람들이 진짜 레버리지 좀 했구나. 역대 그 누적 약세 포지션이 역대 최고였어요. 맞아요. 사실은 옌 캐리 트레이드의 그 사이즈가 얼마냐고 뭐 옛날부터 물어봐요. 네. 제가 달러엔 트레이드 오래 했거든요. 네네.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알 수 없겠지. 알 수가 없는데 네. 요번에 도이치뱅크가 어떻게 계산하는지 모르지만 네. 20조 달러다. 나름대로 생각했겠죠. 20조 달러면 얼마야? 2경이 넘는 거네. 그렇죠. 20 트릴리언이라고 했어요. 2경 6천억 정도. 얼마나 큰 거냐면 20조 달러면 US 트레저리 전체가 28조예요. 그다음에 일본의 GDP가 4조 달러. 4조 달러. 일본의 국채가 7조 달러 정도 돼요. 네. 근데 일본의 통화량은 더 크겠죠. 네. 그러니까 20조 달러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데 하여간 그렇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미국 GDP가 27조 달러인데. 그러니까 이제 근데 계산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사실은. 걔들이 나름대로 계산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리고 달러엔이 하루 거래량이 7조에서 8조 정도 거래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20조에는 단기물도 엄청 들어있어요. 단기물도 엄청 들어있어서 아까 그 말씀 드리면 얼마가 레버리지 돼 있는지를 사실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아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요즘은 그 OTC에서 달러엔도 많이 거래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선물에서 거래를 하잖아요. 네네. 뭐 CME, JY 이런데 옌 선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선물에 보면 이제 포지션이 있는데 오픈 인터레스트 그러니까 지금 미청산 거래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되냐면 한 명이 샀으면 한 명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네. 얘 매도 포지션이 많다. 그게 뭔 말이에요. 한 놈은 한 명을 그렇지. 샀는데 알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클라이언트를 두 그룹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하나는 실수요가 있는 커머셜 클라이언트들. 네. 이쪽 부장님. 그리고 나. 커머셜은 아무것도 없는데 맨날 투기만 하는 놈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네네. 쭉 보면은 뭐 골드만삭스의 뭐 예를 들어서
뭐 골드만삭스 안에서도 어셋 매니지먼트 이거는 실수요가 있지. 근데 골드만삭스의 헤지 펀드 이것들은 트레이더들이지. 그러니까 구분을 해본 거예요. 그걸 누가 하더라? 골드만삭스 애들이 할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 한쪽 애들 포지션만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얘나 포지션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역대 최고였어요. 한 달 전에. 네. 근데 그게 지금 거의 줄어가지고 아직도 매도 포지션이 많지만 지금 거의 다 없었어요. 네. 뭐 반 이하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JP가 그랬네요. 뭐 얘네 4분의 3이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그런 얘기들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그거 알 수가 없어요. 그거 알 수가 없는 건데 느낌상 네. 걔들도 트레이더니까 느낌상 야 이게 쇼텀 애들이 한 4분의 3 진짜 스탑로스 했어. 그 말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급격하게 안 내려가겠죠. 애니 밑으로. 예, 밑으로 내려갈 때 그렇게 안 나가겠지. 손절을 할 빨리 사람 다 했으니까. 다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게 4분의 3 됐다는 거는 완전히 그 사람 개인적인 상상의 나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JP모건에서 50, 60% 청산됐다는데 그건 네가 어떻게 알아? 나 그렇죠. 보자마자. 굉장히 알 수 어렵고 네. 물론 유일하게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 하나뿐이라니까요. 네. 퓨처스에 있는 거. 그렇지만 진짜 큰 손들은 퓨처스를 안 한단 말이에요. 진짜 큰 손들은. 진짜 펀드들은 진짜 큰 손들은 장외에서 하기 때문에 네. 알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얘기들 시장이 왜 이렇게 더 급격하게 움직이느냐 하는 거는 레버리지 그다음에 추세 추종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방향성으로 한 시즌 동안 아주 긴 시즌 동안 연속이 되면 사람들이 레버리지 쓰는데 겁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전문가라 할지라도.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게 되죠. 그러면 레버리지 처음에 어렵지만 두 번째는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야 내가 100원 있는데 신용으로 200원은 산 거 엄청 겁나지만 자꾸 하다 보면 나 신용이 한 개도 없네. 야 그리고 미수도 어렵지만 야 뭐 내가 어차피 뭐 100번 하면 99번 오늘 파는데 내가 미수는 왜 못해 이렇게 하는 거지만 사실은 본인의 리스크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사실은 140엔에서 160엔 올라가는 동안에 얼마나 해피했겠어요. 계속 맞아 들어가서 계속 벌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점점 겁이 없어요. 실질적으로 옆에서 보면 위험이 엄청나게 커진 건데 160엔이라고 미친 거 아니야? 이랬는데 본인들은 그거 못 느끼겠죠. 그래서 이 모든 투자가 저는 항상 어떻게 생각하냐면 투자와 투기가 다른 것인가. 제 답은 같은 거라는 거거든요. 투자와 투기는 같은 거고 모든 투자라고 불리우는 이런 행태들은 다 맞추지 못하면 터지는 겁니다. 맞추지 못하면. 네. 그 다음에 장기 투자와 단기 투자 그것도 뭔 말이에요. 아니 장기적으로 오를 것 같으면 단기적으로 내리는데 장기적으로 오르는 거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단기에서 터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100원에 샀는데 90원이 되면 장기적으로 200원이 될 거니까 난 들고 갔어요. 그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장기 투자가, 가치 투자가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맨날 터지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좋은 것 뿐이지 가치 투자, 추세 추종 뭔지 모르겠어요. 레인지 트레이딩 뭐 다 좋지만 결국 중요한 원칙 하나예요. 맞추면 벌고 못 맞추면 터진다. 네. 1초 우를 맞히나 10년 우를 맞히나 반반인 건 마찬가지다. 항상 여기서부터 위로 아래로 반반이다. 네네.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너무 안 움직여. 네. 그러면 자꾸 더 사게 되는 거죠. 답답하니까. 그렇지. 레버리지를 키워야 이익이 증가하니까. 아니, 조금씩밖에 안 움직여요. 내가 100원 갖고 있어갖고 100원 갖고 주식 샀는데 이 주식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뭐 하루에 뭐 100만 원 움직여. 근데 나는 뭐 1년에 1억 정도 터져도 돼. 그러니까 한 5억 벌고 싶고 1억은 터져도 돼. 그런데 하루에 100만 원 움직여. 아무리 계산해봐도 1년 내내 움직여도 안 되거든요. 네. 계산이.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늘리죠. 그런데도 별로 안 움직여. 계속 늘리지만 언젠간 한번 크게 움직이거든요. 그럴 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스탑로스 같은 걸 안 지켜. 그럼 원래 내가 1억만 터지려고 했는데 친구한테 돈도 빌리고 집도 팔고 뭐 집사람한테 거짓말하고 자동차도 팔고 그래서 이제 망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한테 선물 가르쳐 주라고. 그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뭐냐면 선물로 해서 망하는 사람들은 딱 하나예요. 본인이 본인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스탑로스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 그런데 나는 아마도 못할 거야.
자, 현물을 하면 레버리지가 없고 선물로 하면 레버리지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선물로 한다고 레버리지를 꼭 해야 되나요?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의 선택이잖아요. 나의 선택을 주는 것인데 선택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없는 게 좋은 거예요? 있는 게 좋은 거죠. 네네. 그런데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는 내가 나를 못 믿는 거지. 나는 틀림없이 그 순간에 가면 스타벅스 못하고 난 더 질릴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나를 못 믿겠어. 그러니까 나는 선물은 다시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그리고 곽 부장님은 분명히 잘 안 지킬 테니까 선물을 가르쳐주면 저 사람은 분명히 스타벅스 못하고 골로 갈 거야. 한번 걸려들 거야. 앞으로 5년 내에. 네.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래요. 어느 정도.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면은 제가 처음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투기하는 거하고 완전히 같은 거고요. 투자는 엄청나게 위험한 행위를 하시는 거고요. 금융산업이라는 거는 그 자체가 레버리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 또 리스크 관리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정해놓은 스탑로스를 나는 무조건 지킨다. 예. 그것만 하면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거래를 하면 팔고 싶어도 못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금융 우리가 거래하는 건 대부분 1초면 팝니다. 내가 선택을 안 할 뿐이지. 네.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스탑로스를 지키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요번에 저도 한 2주 동안 느낀 거는 뭐 저는 기계처럼 이렇게 하진 않지만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움직일 수 있구나. 달러엔이 160에서 150까지 움직이면 그 정도에서는 반발 매수가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게 10엔을 더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10엔이 더 내려가니까 이제 완전히 멘붕이 와버리니까 모르겠어. 120 될 것 같아. 그리고 다 팔아버렸더니 다시 다 올라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자기를 컨트롤 못하는 순간 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컨트롤하는 그 레인지를 예전보다 조금 더 넓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따끈따끈한 상품들. 지금 달러엔. 유로는 거의 안 움직이잖아요. 네네. 달러엔에 초점이 맞춰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달러엔 얘기를 많이 해. 그러면 사람들 몰린 데 가서 놀는 게 좋긴 해요. 네. 그렇지만 이거는 포지션을 옛날에 100개를 갔다면 이번에는 한 50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많이 얘기한다는 거는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고 기계들도 많이 들어와 있고 동네 뭐 양아치들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움직이면 과도하게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변동성이 커지고 나면 뭐 버는 사람들 있겠지만 또 잃은 사람도 있고 로스를 쳤으면은 그 사람들은 좀 어려운 경우를 당했을 거고 그러고 나면은 오히려 이제 좀 쫄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다음 베팅을 못 합니까? 좀 전체적으로 쭈그러듭니까? 시장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세요? 어떻게 보세요? 그냥 뭐 트레이더나 그냥 개인들이나 뭐 다 같다고 보는데요. 네. 그게 그러니까 다시 또 얘기하지만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은 제가 트레이딩 30년 넘게 기간에서 했는데 제가 매번 벌었겠습니까? 네. 당연히 아니죠. 제가 매년 벌었겠습니까? 그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도 30년 동안 안 잘렸거든요. 안 잘린 거는 뭔가 이렇게 터진 다음에도 다시 의욕을 갖고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요번에 많이 움직일 때 나는 그렇게 많이 불안하지 않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스탑로스를 정했거든요. 네. 제가 일부 스탑로스 했습니다. 이번에. 스탑로스 했는데 스탑로스를 정했고 그 스탑로스를 처음에 정할 때 저 정도 돈은 내가 손해를 봐도 내가 죽지 않아. 나는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레벨에서 처음에 정하잖아요. 포지션을 갖기 전과 가진 후는 하늘과 땅이에요. 생각이. 화장실 갈 때와 화장실 갔다 와서 생각이 다른 것처럼 포지션을 안 들고 있을 때는 그래도 비교적 생각이 맑아요. 비교적 생각을 좀 해. 네. 애가 똘똘해. 포지션을 딱 잡는 순간 애가 거의 이상한 애가 돼요. 고유 편향 생기는 거죠. 고유 편향에 뭐 짜증만 내고 내가 달러에 갖고 있는데 내린다 그러면 각도기 저분이 정신이 나갔나? 원래 안 그래 보이던데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유튜브도 이제 안 봐요. 이게 구독 취소. 저 사람 말도 안 돼. 이렇게 판단이 잘 안 되거든요. 네. 그게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 그러니까 어저께 뉴스에도 보니까 저번 주에 그 FOMC 새로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난리였죠. 난리 쳤던 사람과 어저께 채권 저렇게 파는 사람이 같은 사람인가? 같은 사람이죠. 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과 후가 그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매니지 해야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려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번 크게 터지고 나면 다시는 트레이딩에서 영원히 아웃.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리고 또 굉장히 줄게 되고 네. 나는 다시는 선물 안 해. 난 다시는 달러에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트레이닝이 돼 있거나 돼 있고 그다음에 평소에 원칙을 잘 지키는 사람은 요번에 내가 터졌지만 다음에는 내가 복수할 거야. 그리고 내가 이제 포지션 없으니까 냉정하게 시장을 볼 거고 요번에 터진 거에 대해서 복귀를 하고 반성을 하고 네. 그렇네. 이렇게 움직이면 이집엔도 쉽게 움직이네. 12% 빠지고 다음날 10%가 오를 수도 있네.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내가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지. 예를 들어서 저도 어느 정도 스톱로스 했어요. 스톱로스 하고 쭉 내려갔어요. 잘한 거죠? 네. 여기 있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안 한 만큼보다 훨씬 못해요. 네. 그렇지만 저는 진짜 추워도 내가 스탑로스 안 할 걸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그날은 무조건 하는 거예요. 네. 무조건 하는 거고 이제 와서 보니까 아 결국 내 생각이 안 틀렸네. 아이씨 이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네, 네. 내가 결국 2주 전에 생각했던 게 하나도 안 틀렸네. 결국 2주 동안 진짜 내가 애들한테 좀 쏘갔네. 예, 앞으로 똑같은 일이 오면 또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 포지션을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래야 내가 더 버티겠네. 그래야 내가 물타기를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이럴 때 그런 스트레티지도 있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AI처럼 되는 거죠. 계속. 그런데 너무 그냥 어딘가 해놓고 모든 거를 운에 맡기고 올라야 돼 이러잖아요. 이런 분들은 되게 오래 하지 그렇죠. 못해요. 그래서 제가 트레이더 중에 제일 싫어하는 트레이더가 소신 있는 트레이더들이에요. 그럼 몇 년 못 가요. 무조건 달러는 올라야 된다. 주식은 내려야 된다. 네. 뭐 삼성전자는 뭐 20만 원 가야 된다. 엔비디아는 뭐 500불 가야 된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있죠. 네.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맞을 리가 없거든요. 네네. 한 번은 맞고 한 번은 틀리는데 뭐 어떻게 10번을 계속해서 맞춥니까? 10번을 계속해서 맞추려면 0.1%예요. 네. 그러니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거고 죽지만 않으면 기회는 오는 거고 사람이 100년 살고 트레이딩 30년에서 50년 하는데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시장 전체 움직인 거에 내가 얼마를 보는 겁니까? 100만 분의 1을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보는 시장은 전체 시장의 1%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안에서 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시장을 다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고 나는 시장은 잘 못 맞히지만 내 원칙을 가지고 한번 투자를 해보겠다.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레버리지가 한번 쪼그라들고 나면은 다시 증가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겠군요. 그러면. 그렇게 되겠죠. 그게 이제 할 수 없는 많이 터져가지고 내 재산이 105년인데 50원밖에 안 되면 맞네. 원본이 깨졌으니까 레버리지 오히려, 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래 1,000원 있었는데 100원 갖고 했는데 요번에 내가 했으니까 이제 200원 갖고 해야지 해서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그런 것들의 선순환이 되려면 어쨌든 죽으면 안 된다. 네. 죽으면 끝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 빠졌는데 그 다음날 10% 오르는 거 봐서는 진짜 인간 감정 배제한 기계 작동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쳐지 그러니까 않았을까. 좀 레인지가 넓어진 것 같아요. 그거는 저 무조건 인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일 많이 느낀 게 이게 데일리 레인지가 커졌는데 이거는 기계 같다. 그 다음에 US 뭐 S&P 퓨처스만이 아니라 네. 달러엔도 기계가 하는구나. 당연히 하죠. 외환 시장 중에 제일 많이 거래되는 게 유로가 아니거든요. 네. 달러 엔이거든요. 그게 지금 하루에 7조 달러가 거래가 되거든요. 네. 그렇다면 기계가 없겠습니까? 네.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기계가 무조건 있다. 이렇게 봐지고 그럼 과거보다 평균적인 변동성이 더 커질까요? 인트라데이는 그럴 것 같습니다. 인트라데이는 그러니까 하루 변동폭은 크지만 장기 변동성은 또 모르죠. 저 개인적으로 제가 무슨 전혀 근거 없는 생각인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회가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일중 인트라데이 볼러틸리티는 늘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준다. 왜 그러냐면 시장에 투기적인 세력이 더 커진 거잖아요. 투기적인 세력이 더 많이 들어오면 시장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요. 1번 거래가 활성화된다.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된다. 그러니까 리퀴디티가 좋아진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이 한 방향으로 쉽게 못 간다. 장기적으로 볼 때 잘 찾아간다. 그렇지만 나쁜 점은
일중의 거래량은 많이 움직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데일리는 많이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덜 움직인다. 그러니까 촘촘히 막 박혀가지고 예. 밀도가 아주 높아지면서 조금의 그 차익거래 틈새가 엄청난 거죠. 차익거래 틈새가 모두 채워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제가 아는 어. 뭐 멀리도 말고 그냥 친한 친구가 네. 그런 기계를 만들어 가지고 그 AI로 트레이딩해서 벌써 하고 있는 사람들 있어요. 네. 돈 꽤 벌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AI가 혼자 해요. 지금 뭐 제가 그 친구를 무시하는 거 아니고 굉장히 훌륭한 친구지만 지금 이런 정도예요. 개인들이 똑똑한 개인들이면 자기가 AI를 만들어서 돌린단 말이에요. 이 정도니 뭐 트레이딩 하는 사람이 저는 진짜 무식하게 내가 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 기계를 앞세워서 하고 있잖아요. 아바타를 앞세워서. 그래서 앞으로 이 기계가 트레이딩을 많이 하는 시장은 예전에 기계가 없을 때하고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저는 그게 꼭 부정적이진 않다. 시장의 리퀴디티를 늘려주니까. 그렇지만 그냥 단순한 생각은 일중 변동성은 더 커질 수도 있다. 아, 지금 듣고 네. 저 생각에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 그 누구야 그 마이클 루이스가 네. 부메랑이라는 책인가요? 아, 그래요? 거기서 트레이딩 그 회선 까는 거 얘기했거든요. 얼마나 가깝게 거래소하고 가깝게 회선을 깔 것이냐. 아, 맞아요. 네. 예. 실제로 있고요. 그리고 네. 한국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타델 같은 회사가 맞아요. 틱 따먹기를 하면서 예. 이 촘촘하게 이 차익거래를 맞아요. 하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 말씀하신 대로 이 촘촘하게 그 틱 따먹기 하는 애들 차익 뭐 처음에는 뭐 틱이 10틱이어야 우린 따먹어 이랬는데 이게 점점 좁혀들어서 5틱만 해도 오케이 막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식으로 가면 아무래도 기계는 짧게 보고 개인들은 길게 보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는 전부 그냥 생각인데요. 그러면 개인들도 자꾸 단타를 해서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어떤 사건을 보고 내가 평소에 그 주장했던 바를 얘기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닌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얘기를 해보면 아까 그 얘기 스탑로스 잘 지켜야 됩니다. 다양하게 투자해야 됩니다. 그 얘기 뭐 치사하지만 얘기한 거고 또 한 가지 생각은 단타를 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에 제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기계들이 너무 많아져서 예전에도 제가 트레이더를 굉장히 오래 한 단타의 왕이잖아요. 제가 그 플로우 트레이딩도 많이 했거든요. 뭐 엄청난 단타를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런 대로 돈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타를 내서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 단타를 내서 돈을 벌려면 진짜 인포메이션이 좋아야 돼요. 굉장한 인포메이션한테 들어와야 되는데 많이 있긴 하지만 쉽지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가 분들 특히 이제 뭐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각도기 TV님들 보시는 시청자들이 너무나도 단타에서 나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너무 갖지 마시고 조금 타임 프레임을 조금 더 길게 가시는 게 장기적으로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도 대표님하고 이렇게 대담을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면 뭐 시타델이나 이런 애들이 계속 촘촘히 박혀가지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틱 따먹기 하고 뭐 저희 지금 한국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대량 거래를 내잖아요. 안 잡혀요. 안 잡히죠. 주식이. 네. 예를 들어 내가 뭐 이렇게 여러 계좌로 한꺼번에 그 이 주식은 호가에 분명히 만주가 있었어. 내가 이거 잡아먹으려고 딱 만주 잡아먹으려고 8,000주만 딱 냈단 말이죠. 네. 그럼 2,000주가 남아 있으니까 잡혀야 되는데 2,000주 잡히고 나머지 다른 놈이 다 빼가는 거예요. 네. 또르륵 잡히다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또르륵 잡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놈이 다 채간 거야. 그래서 제가 에쿼리 그 브로커 비즈니스 조금 해봤는데 네. 그때 이제 가장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돈 벌려면 이제 외국계 손님들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외국계 손님들이 다 기계로 주문을 내니까 뭐 얘네처럼 주문받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계를 자기네가 억세스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다이렉트 억세스 하잖아요. 그때 첫 번째 질문이 서버 어디 있어요? 그러면 되니까요. KRX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300m인데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서여의도에 있어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동해의도인가? 어디 가까운가? 그러니까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KT 라인이 좀 비싸요. 당연하죠. 거래소 가까운 KT 라인이. 가까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개인들이 거기에 가서 경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도 10분 후에
하지 말고 한 20분 있다 팔고 조금 타임 프레임을 늘려가시는 게 맞다. 기계와 싸우려면. 네, 그리고 또 하나 느껴지는 게 그거네. 그러면 결국은 지금은 알고리즘 하에서는 빽빽하게 움직이겠지만 요번도 사실 알고리즘 벗어난 거잖아요. 네. 우리가 12%가 움직인다는 건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네. 일인데 아마 기계에도 그거는 입력되어 있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기계에 입력되지 않았다 그렇게 설명은 되지만 기계에서는 거기를 벗어나면 스탑로스를 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과도하게 만든 거죠. 기계는 요만큼에서 거래될 거라고 평소에 보고 있는데 기계는 여기가 넘으면 나는 모든 거를 포기할 거야. 왜 그러냐면 나는 볼스트한 거야. 나는 틀렸어. 저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제가 이제 샀으면 내가 오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렸으면 일단 사자마자 내리잖아요. 그럼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일단. 일단 틀렸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개겨보는 거죠. 딴 놈들이 생각이 없네. 이거 저걸 보고 내린다고 해요. 그냥 버티지만 어느 순간까지 내려가면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틀렸구나. 내가 뭐가 틀렸을까? 그 틀린 걸 알면 제가 틀렸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내가 틀렸는데 내가 왜 틀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오거든요. 거기다가 스탑로스를 놓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들은 AI가 학습을 해서 나는 이렇게 되면 놀랐을 것 같은데 여기까지 내려가는 거는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는 레벨이 있잖아요. 거기에 스탑로스를 쫙 깔았을 거라고요. 그러면 기계가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내려가네? 한 놈은 기계가 좀 더 벌려놓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줄줄줄줄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하게 단기 변동성은 기계들이 확실하게 올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월요일 날 우리나라 이제 10% 장중에 빠졌어요. 네. 코스닥은 아예 끝까지도 11%가 빠졌고 작년 10% 빠지길래 주변에서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 잘려도 들어가야지 이건. 본 적이 없는 하락인데 발목이 잘려도 댕강 잘려도 발을 넣어야지.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해봐. 경험이야. 죽어도 경험이고 먹어도 경험이야. 해봐. 저는 그랬어요. 이거는 충분히 해볼 만해. 근데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일중 변동성이 커진다는 게 이 알고리즘 밖으로 튀어나가는 순간 어떤 상태가 우리 인간으로서는 야 이건 말도 안 되니까 한번 해볼 만해라고 생각하지만 기계는 그런 생각이 없으니 그렇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평소에 지수가 10% 빠지는 경우가 없잖아요. 5%만 빠지면 뭐 사이드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이온딥스 좀 빠지면 사야지 이러고 있었는데 2%가 빠졌어. 오케이. 한번 샀어. 근데 5%가 됐어. 그럴 때 내가 진짜 사고 싶은 사람이냐면 5%가 됐으니까 사야지가 아니라 야 이러면 오늘 10%도 갈지 몰라. 그러니까 오다를 10%에다 내놓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랬더니 뭐 해외 거는 어떨 때 이럴 때 있어요. 너무 많이 벌었으니까 오다가 안 나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어요. 실제로 지금 이틀 그래요. 많아요. 네.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뭐 어쨌든 10%에도 들어갈지 몰라. 그리고 이제 그게 마이너스 2에 샀든 마이너스 5에 샀든 마이너스 10에 샀든 사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되면 어차피 난 산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먹느냐 덜 먹느냐 더 터지느냐 덜 터지냐 뿐이지 중요한 건 내가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트레이드를 간에 얘기할 때 항상 그래요. 제가 트레이딩 헤드고 아니면 제 트레이딩 헤드가 나한테 물어볼 때 야 김준성 너 지금 포지션이 뭐야? 그럼 제가 얼마에 샀고요? 이러면 그거 말고 그건 나 알 필요도 없고 너 지금 그래서 롱이야 숏이야? 그래? 삼성전자가 몇 주가 있어. 달러에는 얼마나 롱이야. 나의 관심은 그거고 너한테 중요한 건 그거야. 네가 얼마에 산 건 중요하지 않아. 당연히 중요하지 않죠. 그건 다 썬크돼 있거든요. 내가 지금 달러엔을 사서 굉장히 많이 벌어있던 내가 많이 터져있던 상관이 없는 거죠. 지금부터는 똑같은 거예요. 내가 얼마 벌은 건 다 지난 일이거든요. 다 지난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내일은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마이너스 7, 마이너스 10에 사는 거는 재주지만 그 재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느냐 파느냐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마이너스 10에도 팔 수 있죠. 내가 샀으면 어떤 놈은 팔았을 거 아닙니까? 걔는 그럼 바본가요? 걔는 그 다음날 10%가 또 내려간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그럼 10%가 안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도 있는 거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중요한 거는 어떤 레벨보다 내가 여기서 사느냐 파느냐가 첫 번째 판단이고요. 싸게 사면 좋죠. 비싸게 팔면 좋고. 근데 그거는 그야말로 두 번째, 세 번째 문제이다. 중요한 거는 이 레벨에서 내가 살 것인지
할 것인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발목이 잘려도 여기는 사는 레벨이라는 생각이 들면 사면 되는 거죠. 근데 아니면 뭐 또 다음에 하면 되고.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사는 레벨인지 파는 레벨인지를 판단을 해야지 너무 가격에 그냥 막 이렇게 하면 이 기계 많은 데서 이렇게 하시다가 그거 안 됩니다. 못 당해요. 그거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판단을 좀 뭐 한 가지 방법이겠지만 아니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번 같은 일이 예전보다 조금 더 자주 일어날 수도 있겠고. 당연하죠. 아 그렇게 보세요. 예, 예. 네. 당연하죠. 이건 기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달러엔 포지션이 누적된 것도 있지만 기계가 많아진다는 게 뭐 너무나도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냥 감각적인 건데 예전의 움직임하고 좀 달라요. 경제가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움직이는 게 좀 달라. 아 물론 내가 예전에는 똘똘한 현역이었고 지금은 나이 먹은 할아버지라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하지만 아 이게 시장이 움직이는 모양이 다르다. 왜 다를까? 시장이 굉장히 커졌구나. 글로벌라이즈 돼 있구나. 첫 번째 글로벌라이즈 돼 있구나. 맞아. 뭐 이런 거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팩터가 기계가 들어와 있군. 사람만 하는 게 아니군. 저쪽에 앉아 있는 놈들이 사람이 아니군. 기계랑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 오늘 혹시 뭐 더 하고 싶은? 지난 2주 동안 움직임을 보고 저는 확실한 게 세 가지가 느껴졌어요. 굉장히 단순한 건데요. 첫 번째는 시장이 미국 경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민감하구나. 네. 맞는지 틀리는 거는 저는 관심이 없고 네.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러 yen 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그 영향력이 엄청 크고 더 중요한 거는 시장이 이제 인식하고 있구나. 그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경제와 경기가 뭔가 잘못되니까 시장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을 요청하냐면 금리를 내려달라 그러는구나. 연준한테. 예. 그러니까 뭐 재정 정책을 해달라 이런 게 아니고 금리를 내려야 돼. 이렇게 하는구나. 이 세 가지가 요번 움직임에서 제가 테이크아웃 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이거구나. 결국 다 모든 것이 심리전이잖아요.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생각이 중요하잖아요. 제가 남의 생각의 세 가지를 힌트를 받았어요. 아무것도 아닌지 모르겠지만 경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 달러엔에 대해서 인간들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 뭔가 안 되면 연준한테 가서 울라 그러는구나. 이 세 가지가 있다. 그거를 앞으로 트레이딩 할 때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연준한테 하는 게 거의 떼법 수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말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근데 통하긴 했잖아요. BOJ한테 난리치니까 BOJ는 마음 약해가지고 안 할게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BOJ가 내가 이렇게 힘이 셌나?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난 이런 존재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보다 페드가 네. 더 오랫동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이 많아요. 개소리 하지 마 이렇게 하고 일본은 그렇지. 뭐지? 뭐 이러면서. 네. 한국은행은 어디쯤 있을까요? 이번에 한번 봐야죠. 네. 네. 오늘 아주 재미나게 이번에 진짜 이런 변동성은 아마 거의 뭐 평생에 몇 번 손가락으로 실 만큼 보게 되는 변동성이었고, 그래서 이 변동성 어떻게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봐야 되고 그 안에는 어떤 게 숨어져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 김신성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았고요. 여러분들한테 아마 조금이나마 이렇게 안목을 선사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은 트레이딩 하는 채널은 아닙니다만 이번 걸 보면서 트레이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 김신성 대표님 모셨고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감사드리고 함께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